그저 일만 묵묵히 했었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일을 하다 보니 일이 덜 힘들었어요. 한밭집 사장님도 저희 사정을 아시고는 아들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며 저녁을 먹지 않는 날에는 점심때 먹고 남아있는 반찬들이 챙겨주셨어요. 자기도 집에 혼자 있으면 잘 안 챙겨 먹게 되더라며 귀찮더라도 제때의 밥은 꼭 챙겨 먹으라며 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처럼 챙겨주시는 그 사장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일을 하다가 조금 늦은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작업자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한밭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벌써 작업반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서 반주를 하며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작업반장님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온 저를 보더니 와서 한 잔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술을 배우지 못했다며 웃으며 거절을 했고 아저씨들은 아직 술도 못 마시는 어린애라며 웃으셨어요. 저는 다른 작업자들과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추어탕이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제게 추어탕 먹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운동을 할 때 어머니가 많이 해주셔서 잘 먹는다 말하고는 밥을 말아 먹었어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작업반장님이 있는 테이블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일제히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고 작업반장님은 한 손으로는 한밭집 사장님의 손을 끌어당기며 다른 한 손으로는 술병을 들고 한잔을 하며 말을 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괜찮다며 다시 일해야 하는데 술을 그만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작업반장님은 자기 마누라 다니면서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냐며 소리 질렀어요. 주위에서는 그만하라며 말렸고 저와 같이 먹는 작업자들은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라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밭집에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만. 네? 이럴 때에는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야. 반장님 술 취하신 거예요? 가끔씩 저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 튀니까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 김군도 내 말 알아들었지? 네. 한밭집 사장님은 괜찮을까요? 그럼 한두 번도 겪는 게 아닌데 우리보다 더 도 같았을 거야. 저 사장도 인생 참 불쌍해. 일찍이 남편 죽고 시애미가 아등을 하고 있는데 그 시애미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며느리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도만 몇 년 전에 저 세상 갔어. 아, 자식도 없으세요? 내가 알기로는 없지 아마. 여튼 그 뒤로 반장 저 새끼도 자꾸 들이대고 한밭집 사장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인자한 얼굴로 대해주셔서 그런 일들을 전혀 겪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밭집 문이 열리고 작업반장님이 비틀대며 다른 작업자들과 우르르르 나왔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어요. 저는 원래 하고 있던 곳으로 돌아와 하던 일을 마무리했어요. 반장님은 술에 취하신 건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 하는데 한밭집 사장님이 불렀어요. 다가갔더니 반찬통에 이것저것 담아주시며 내일 어머니 뵈러 가면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삼시세끼 병원밥만 먹으면 입맛이 없다며 찬거리를 조금씩 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매번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반찬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밭집 사장님이 주신 반찬통을 열어보았어요. 멸치볶음, 젓갈, 무말랭이까지 정말 여러 종류의 찬거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담겨져 있었어요. 저는 반찬통 뚜껑을 다시 닫아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어요. 내일 어머니가 반찬을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다음날 요양원에 간 저는 며칠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건네준 반찬을 하나하나 먹어보시더니 정말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보답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이렇게 있으니 밥 한 끼 대접도 못한다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곁에 따뜻한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이렇게 도움받은 걸 잊지 말고 언제든지 꼭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에 들렀어요. 몇 달 전에 사서 입고 다니고 있던 작업복에 해진 것도 있고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 기모가 들어간 작업복을 몇 개 사기 위해서였어요. 작업복을 몇 개 사고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을 몇 개 샀어요. 따뜻한 것을 먹으니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떡을 먹으며 가다가 여러 가지 모자와 장갑이 있는 좌판을 봤어요. 거기에는 털이 몽실몽실 달려있는 겨울용품들이 많았어요. 저는 귀가 달려있는 모자를 한번 써봤어요. 이것을 쓰고 일을 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 털실로 짜여져 있는 목도리를 발견했어요. 어머니에게 참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귀가 달려있는 모자 하나와 빨간색 목도리를 샀어요.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기다 다시 그 좌판으로 가서 빨간색 목도리를 하나 더 샀어요. 그동안 저를 챙겨주신 한밭집 사장님에게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다음날 저는 어제 산 목도리를 반찬통 위에 올려서 봉지에 담고서 공사장으로 갔어요. 일찍 오신 작업자들이 몸을 녹인다며 3355 불 앞에서 몸을 쬐고 있었어요. 저 또한 거기에서 작업 반장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반장님이 오셨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모두들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 또한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 몸을 좀 웅크렸지만 다행히 어제 산 기모 작업복 덕에 움직이니 금세 몸이 괜찮아졌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으라는 소리에 한밭집으로 갔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센스 있게 추운 날씨에 칼칼하게 먹고 일하라며 오뎅탕을 준비해 주셨어요. 무와 같이 들어있는 오뎅탕을 먹으니 얼큰하고 시원했어요. 추운 날씨라 그런지 저는 오뎅국 한 그릇을 더 먹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어머니의 고마움을 전하며 반찬통을 한밭집 사장님에게 전해주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라며 봉지를 받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빨간색 목도리를 발견하셨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어제 시장에 갔다가 그동안 잘 챙겨주신 고마움의 보답으로 하나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며 올겨울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며 목에 둘러보시더니 좋아하셨어요. 한밭집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았어요. 주위의 다른 작업자들도 목도리 예쁘다며 점점 회춘한다며 웃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작업을 하다가 생긴 위험한 큰 사고가 아니라 한밭집에서 밥을 먹다가 작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으로 인해 작업반장님이 허리를 다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작업반장님은 진단서를 떼어 합의금을 달라고 말을 했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날의 일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작업자들이 똑똑히 보았어요. 그날도 작업반장님은 술이 과하게 드셨는지 술에 취하셨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밭집 사장님에게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손을 끌고 있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그만하시라며 웬 추태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 소리에 작업반장님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비싸게 군다며 한밭집 사장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저는 작업반장님을 말리러 가려고 했고 제 옆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가지 말려면 제 손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지만 작업자는 저러다 말 테니 일을 더 키우지 말라고 말했어요. 작업반장님과 한밭집 사장님은 서로 더 언성이 높아졌고 작업반장님이 며칠 전 제가 사준 목도리를 가리키며
젊은 놈이 갖다 주는 건 그렇게 좋아서 목에 걸치고 다니냐며 벌써 그 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는 비아냥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던 작업자의 손을 뿌리치고 작업 반장님에게로 다가갔고 그 사이 비틀거리며 서 있던 작업 반장님은 한밭집 사장님의 손을 놓치고는 균형을 잡지 못해 갸우뚱거리다 그만 바닥에 나뒹굴어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 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작업 반장님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고 아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제서야 옆에 있는 작업자들이 부랴부랴 작업 반장님을 들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긴장이 풀린 것인지 의자에 털썩 앉으셨고 저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이 일을 하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며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작업 반장님은 입원을 하시고 공사장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사소한 실랑이었고 작업 반장님이 균형을 잡지 못해 미끄러지시다 허리를 다친 것이지 절대 한밭집 사장님이 밀쳐서 다치시게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작업 반장님은 끝까지 자신은 밥을 먹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는 다른 작업자들 역시 먼저 나서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저도 사정은 비슷했지만 억울하게 당할 위기에 처한 한밭집 사장님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고 어머니 역시 고마움을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목격자가 되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모든 걸 다 밝혔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를 하니 많이 겁을 줬던 작업 반장님도 제가 그날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술 마시며 일을 했었고 술을 마실 때마다 한밭집 사장님을 추행했던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합의금을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으셨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저희 손을 꼭 잡으며 너무나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제가 그동안 받은 것을 갚은 것뿐이에요. 다른 작업자들은 다 외면했는데 김군 사정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다른 작업자들도 마음은 아닌데 선뜻 나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알지 그 마음. 저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일은 못할 것 같고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나 때문에 괜히. 에이 아니라니까요. 제 마음 편하고자 한 일이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무 고마워.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고 언제든지 놀러와.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한밭집 사장님과 다른 작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분명 옳은 일을 하고 온 것인데 마음이 편하지만 않았어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매달 내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버리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저는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공사 현장 일이 날씨가 추워지면 일거리가 많이 줄거든요. 게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람을 많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며칠을 구하러 다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지금보다 더 월세가 싼 곳으로 집을 알아보려 다녔어요. 지금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집보다 더 월세가 싼 곳을 찾으러 다녀야 한다니 제 신세가 갑자기 처량해졌어요. 맨날 며칠을 여러 부동산에 다니며 최대한 보증금과 월세가 싼 곳으로 알아봤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한 곳에서 한 집이 있긴 한데 소개를 시켜주기가 조금 그렇다며 소개를 시켜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다며 말을 꺼냈어요. 저는 상관이 없다며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자고 말을 했고 부동산 사장님을 따라 그 집으로 갔어요. 한참 계단을 올라서 도착한 곳은 어느 반지하 입구였어요.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몇몇 집밖에 없었어요.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 건지 집으로 내려가는데
몸이 으스스했어요. 이건 맞지도 않는 문을 끼익 하고 열자 먼지가 우두둑 떨어졌고 부동산 사장님과 저는 팔로 코와 입을 막으며 헛기침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주방과 씻기는 곳이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미닫이 방문 하나가 있었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온 벽지가 뜯겨져 있었고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인지 폐가나 다름이 없었어요. 둘러보거나 할 것도 없이 눈으로만 쓱 훑어보고 집을 나온 저에게 부동산 사장님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집은 아니겠지? 라고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이런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제 집 형편에 이런 집도 감지덕지였어요. 저는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말에 깜짝 놀라 다시 되물었어요. 저는 바쁜 집 주인 대신에 부동산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했어요. 워낙 오래되고 비어져 있던 집이라 집주인은 살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있다가 가라며 그냥 살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월세라도 매달 드리겠다고 말을 했지만 집주인은 그럴 필요가 없는 집이니 이사가게 되면 그때 연락을 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공짜로 살 수 있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뒤 저는 이사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와 도배 정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사할 짐도 딱히 없고 인건비를 들어가며 하기엔 부담스러워 저 혼자 하기로 했죠. 어두컴컴하고 칙칙했던 곳을 그나마 물로 청소를 하고 때려 벗기니 그나마 괜찮아 보였어요. 밖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벽에 붙어있는 도배지를 커터칼로 다 벗겨냈어요. 어찌나 오래 붙어 있었는지 완벽하게 떼어내느라 팔이 아팠어요. 테스트에 풀을 풀고 벽지에 발라놓고 하나씩 떼어가며 벽지를 새로 붙였어요. 처음에는 비틀비틀 잘못 붙여서 다시 떼내고 다시 떼내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이것도 금세 다 붙이게 되었어요. 혼자서 도배까지 하고 나니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바닥에 앉아 챙겨온 커피 포터에 물을 끓이고 컵라면 하나를 뜯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3분이 너무나 길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는 여기가 내가 살 집이구나 느껴졌어요. 컵라면이 다 되었고 저는 뜨거운 면을 후후 불어가며 면발을 빨아당겼어요. 국물을 마시는데 밥이라도 좀 챙겨올 걸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 먹은 컵라면 그릇을 구겨서 봉지에 넣고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 장판만 새로 깔면 끝이라는 생각에 힘을 내자고 혼자 파이팅을 하며 장판을 쫙 뜯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장판 속에는 투명한 비닐에 쌓여져 있는 돈이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다시 장판에 들어올렸어요. 작은 방 한가득 장판을 다 걷어낸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온 바닥이 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봉지 하나를 꺼내 들어 안에 있는 돈을 꺼냈어요. 아주 빳빳한 새 돈이었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었어요. 그리고는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현관문도 닫고 주방 앞에 있는 작은 창문들도 다 닫았어요. 저는 방에 들어와 돈을 챙겼어요. 밤새 제가 가져왔던 가방에 돈을 세어가며 넣었더니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거렸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어요. 이대로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릴까? 내가 지금 이 돈을 들고 간다고 해서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조차도 이 집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릴까?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가 이내 그렇게 살면 다리 못 뻗고 잘 게 뻔하고 내 그릇은 작은 종지 그릇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두 눈 질끈 감고 돈 주인을 찾게 되었고 주인을 찾은 순간 저의 인생에 초대박 잭팟이 터졌어요. 그 집에서 나온 돈이기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갔고 집주인을 만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주인은 다름 아닌 한밭집 사장님이셨어요. 한밭집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제가 일을 안 하는 동안 작업 반장님은 그동안의 비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잘리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밭집 사장님은
제가 그 집에 이사 올 사람인 줄 몰랐다며 그 집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집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은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그대로 둔 곳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죽고 나면 며느리한테 자기 돈이 갈까봐 그리 방바닥에 숨겨놓았다며 독한 할망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밭집 사장님은 아무리 내가 돈을 좋아해도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남긴 돈을 싫다며 처음부터 몰랐던 돈이고 자신에겐 있으나 마나하는 돈이라며 그때 자신을 위해서 증인을 서준 고마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쓰라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며 이리 큰 돈을 어떻게 받냐며 다시 돌려드렸고 한밭집 사장님은 김군 집에서 나온 거니 김군이 알아서 하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뜻밖의 행운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그 돈으로 저는 어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먼저 계산을 했고 한밭집 사장님의 식당에서 일을 배워 작은 가게 하나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열심히 산 결과 지금은 몇 개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었어요. 그때 그 시절 장판 밑에 있던 5천만 원은 저에게 있어 몇백억 가치의 잭팟이었어요.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나 연로하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저의 인생에 잭팟을 터뜨려준 한밭집 사장님을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